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12년 8월 4일 런던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남자 400m 달리기 경주가 시작됐습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선수들은 다들 놀라운 스피드로 질주하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는 유독 전 세계인의 특별한 관심을 받는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출신의 오스카 피스토리우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는 두 다리가 없는 의족을 끼고 달리는 선수입니다. 인간 승리의 스토리가 벌써 느껴지죠. 1986년 남아공의 한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오스카는 선천적으로 정강이뼈 아래 부분이 정상적으로 자라지 않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결국 돌이 되기도 전에 두 다리를 잘라야 했고 이후 평생을 의족에 몸을 싣고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는 불리한 신체 조건에도 불구하고 유독 운동신경이 남달랐습니다. 의족을 착용한 채 럭비, 테니스, 달리기를 즐겼고요. 이후 피땀의 노력 끝에 스프린터, 즉 단거리 육상 선수가 되는 데 성공합니다. 남아공 사람들은 그에게 블레이드 러너다 라는 별명을 붙여줬을 정도인데 그가 이제 가지고 다니는 그 의족이 탄소 섬유 소재의 칼날 같은 모양이었기 때문이죠. 오스카가 17살이 되던 2004년 아테네 장애인 올림픽을 시작으로 해서 2008년 베이징 장애인 올림픽에서는 100m, 200m, 400m까지 모두 메달을 석권하는 기염을 토합니다. 게다가 2011년 우리나라에서 열린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는 무려 일반 선수들과 함께 경기를 치르면서 장애인 선수 최초로 세계 선수권 대회 메달을 획득하는 정말 엄청난 기록을 세웠죠. 이후 2012년 런던 올림픽까지 참가하게 된 그는 근대 올림픽이 개최된 이래 처음으로 육안으로 식별되는 장애를 가지고 육상 경기에 출전한 선수로 기록됩니다. 경기 결과는 비록 결승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일반인과 막상막하의 승부를 펼쳤다는 것 자체가 역사적인 사건이었는데요. 오스카는 그야말로 인간 승리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었고 남아공에서는 웬만한 공인보다 더 높은 인기몰이를 했고요. 게다가 오스카가 다양한 자선 사업까지 펼치면서 정말 꿈과 희망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게 되죠. 그리고 그에게는 너무도 아름다운 여자친구가 함께 있었습니다. 27살의 남아공 유명 모델 출신 리바 스팅캄프. 이미 TV 광고와 각종 패션 잡지 표지 모델로 활약하면서 승승장구하고 있던 셀럽이었죠. 친구의 소개로 그녀는 오스카를 만났고 둘은 곧 사랑에 빠지면서 남아공 공개 커플이 되었습니다. 이 스토리를 듣다 보면 장애를 극복한 올림픽 육상 스타 그리고 그의 곁을 지키는 미모의 모델까지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세계 커플이 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던 2013년 2월 13일 발렌타인데이를 하루 남겨둔 그날 커플 역시 함께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날 오후 6시 오스카의 저택이 있는 실버우드 컨트리 단지의 정문 CCTV를 통해서 여자친구 리바의 차량이 들어서는 장면이 포착되어 있죠. 자, 이 저택이 있는 단지는 남아공에서도 부유층들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주변은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보안이 철저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1년 전에 한 건의 강도 사건이 발생하면서 보안은 그때보다 훨씬 더 강화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정문에는 외부인이 강제로 아예 접근을 할 수 없도록 고압선까지 흐르고 있었을 정도죠. 발렌타인데이 당일이었던 2월 14일 새벽 4시쯤 인근 경찰서에 한 통의 신고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이 실버우드 컨트리 단지에서 총격 사고가 있었다는 내용. 아니, 삼엄한 치안을 자랑하는 이곳에서 사고가 있었다라는 것조차 놀라웠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곳이 바로 오스카의 자택이었다는 점입니다. 피해자는 그의 여자친구 리바 스팅캄프. 경찰이 저택에 출동했을 당시 그녀의 시신은 수건으로 덮인 채 거실 바닥에 눕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상당한 양의 피가 흘러 있었죠. 누군가 지혈을 하기 위해 그녀의 팔에 붕대를 감은 흔적이 있긴 했지만 이미 머리에 심각한 총상을 입고 숨을 거둔 상태였는데요.
그리고 바로 그 옆에는 머리를 감싸진 채 괴로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오스카가 발견됩니다. 경찰이 그에게 다가가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죠. 오스카의 대답은 제가 총을 쐈어요. 두 사람의 다툼 끝에 벌어진 우발적인 살인이었을까요? 그런데 오스카의 주장은 예상을 빗나갑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두 사람은 로맨틱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리바는 발렌타인 카드를 준비해서 오스카에게 건넸는데 이 안에 쓰여진 글귀는 오늘은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기 좋은 날인 것 같아요 라는 아주 달콤한 문구였죠. 이후 둘은 한 침대에서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새벽 3시? 문득 잠에서 깬 오스카는 침실과 발코니를 연결하는 그 문이 열려 있다는 걸 알아챘어요. 잠들기 전에 닫는 걸 깜빡했던 겁니다. 그가 몸을 일으켜서 문을 닫으려던 순간 갑자기 침실 옆에 있는 욕실에서 낯선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오스카는 누군가가 여기에 침입했다라는 걸 직감하게 되는데 사실 그날 이 집 정원에는 전날에 정원사가 두고 간 사다리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마음만 먹은다면 충분히 그 사다리를 타고 발코니를 통해서 침실까지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 당시 침실은 조명 하나 없이 아주 컴컴한 상태였고 오스카는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의족을 착용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 침입자를 공격하기엔 취약한 상태였죠. 그래서 그는 바로 침대 밑에 비상용으로 뒀던 권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팔을 지지대 삼아서 욕실 근처까지 갔고 크게 소리를 질렀죠. 거기 누구예요? 하지만 아무런 대답이 들려오지 않은 채 그는 고개를 돌려서 잠든 여자친구를 향해 소리칩니다. 리바, 빨리 경찰에 신고해! 동시에 그는 닫혀져 있는 욕실 문을 향해서 4발의 총알을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차례 총격이 끝나고 정적이 흘렀을 때 오스카는 여자친구 리바가 침대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앞에 있는 욕실 문은 여전히 잠겨있는 상태였습니다. 그가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갔고 안에는 총을 맞고 쓰러진 여자친구가 있었죠. 남아공을 뒤흔들어버린 세기의 커플 살인사건. 지금까지 오스카의 주장을 들어보면 새벽에 욕실에 들어간 여자친구를 강도로 오인했고 결국 이런 비극을 맞이했다라는 진술입니다. 하지만 어쩐지 이 스토리가 경찰과 또 남아공 대중을 쉽게 설득할 수는 없었죠. 무언가 찝찝하다는 의혹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이 공방 속에서 그동안 대중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영웅 오스카의 이면들이 속속 공개되기 시작하는데요. 주변 사람들에 따르면 오스카는 유독 여성 편력이 심하고 총기를 수집하는 취미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훈련이 없을 때면 오토바이나 스포츠카를 타고 도로를 폭주하기도 했고요. 잠자리에 들 때는 꼭 자신의 곁에 권총과 자동소총 그리고 야구방망이를 준비해 놓았다고 하는데 근데 이런 사적인 취향만으로 살인범이라고 몰고 가는 건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자친구가 사망하기 한 달 전 친구들과 식당에서 모임을 가지던 오스카가 총을 보여주면서 장난을 치다가 실수로 다른 친구의 발을 쏠 뻔했다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4년 전에 한 파티에서 여성을 폭행한 전과까지 낱낱이 밝혀지는데요. 또 다른 제보자는 오스카가 늘 총을 지니고 다녔고 그걸로 여성들을 위협하고 군림하는 걸 즐겼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남아공에서는 허가하에 총기 소지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오스카가 신체적으로 일반인들에 비해 좀 불리하다라는 점에서 총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의 성향에 대해서 기자들은, 특히나 스포츠 전문 기자들은 입을 모아서 이 오스카의 어떤 강박과 불안 증세가 도가 지나쳐버린 거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그가 굉장히 공격적인 데다가 일종의 피해의식까지 있어서
시합을 앞두고는 그 스트레스를 폭력에 가까운 분노로 표출했다라는 사실이었는데요. 한 예로 너무도 스트레스를 받은 나머지 한밤중에 느닷없이 사격장을 찾아가서 총질을 해대고 분풀이를 한 뒤에야 집에 와서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기자들은 이런 그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지만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만 그동안 쓰면서 그를 인간 승리, 남아공 최고의 육상 선수로 포장하게 급급했던 겁니다. 이후에 숨진 그 여자친구 리바의 친구들의 증언은 더욱 오스카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죠. 알고 보니 리바의 전 남자친구는 유명한 럭비 선수였습니다. 친구들에 따르면 최근 리바가 그와 다시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그게 오스카가 워낙 집착이 심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기 때문에 이별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건 살인의 동기가 될 만한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만약 그녀가 전 남자친구와 연락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스카가 알았더라면 어쩌면 그 분노에 계획적으로 살인을 모의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결정적으로 사건 발생 시각인 새벽 3시. 저택에서 두 사람이 크게 언쟁하는 걸 들었다. 이어서 여자의 비명소리까지 이어졌다라는 이웃의 증언이 쏟아집니다. 분명 오스카는 여자친구는 자고 있는 줄 알았고 욕실에는 아무 소리가 없었다라고 말했는데 다른 부분이죠. 자, 이쯤에서 그가 총을 발사했을 때의 상황을 되짚어보면 상식적으로 첫 번째 총을 쐈을 때 욕실 안에 있던 리바가 총에 맞아서 비명을 질렀다면 당연히 그는 알아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3발의 총을 연사했다라는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까요?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다면 발견된 리바의 시신은 외출복 차림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여자친구와 함께 자고 있었다는 오스카의 증언과는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었죠. 당사자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모든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나의 행동은 절대 고의가 아니었다. 모든 건 단순한 오해와 실수로 벌어진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 과정에서 대중들 앞에 나와서 생전 처음으로 자신의 의족을 벗으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죠. 자,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조계와 시민들은 오스카가 리바를 고의적으로 살해했고 이게 인정될 거다라고 예상했지만 사법부는 고의적 살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다만 과실치사와 총기 소지 부분에서는 유죄를 인정받았고요. 2016년 징역 6년형을 선고받게 되죠. 당시 판사가 밝힌 정상 참작의 이유를 들어보니까 먼저 오스카는 의족이 없이는 상당히 불안한 상태인 것은 맞다. 둘째로 그가 화장실에 있던 사람이 침입자인 줄 알았다라고 오해했다라는 점. 그리고 사망한 리바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점이 밝혀진 것. 마지막으로 그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라는 점을 들었는데요. 반대로 검찰에서는 6년의 형기는 너무도 짧은 게 아니냐 하면서 강력히 반발했고요. 결국 2017년 오스카는 13년 5개월의 징역을 확정받습니다. 일각에서는 오스카가 워낙 부유한 집안 출신이기 때문에 각종 인맥을 이용해서 사법부를 매수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일기도 했는데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대표적인 케이스라는 주장이었죠. 실제로 오스카를 강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던 형사는 의문의 폭발물 테러가 일어나 버렸고 수사에서 제외됩니다. 석연치 않아요. 심지어 오스카가 선임한 변호사들은 남아공에서 손꼽히는 대형 로펌 출신들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드러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피해자인 리바의 부모님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은데 그래서 딸이 사망하기 전까지 남자친구 오스카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원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였는지 리바의 가족들은 오스카에게 사실상 그 어떠한 민사소송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세계적인 올림픽 육상 스타 오스카 피스토리오스. 여자친구 죽음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계속됐는데 결국은 무죄를 선고받습니다.
그날 밤의 진실은 오스카 외엔 아무도 알 수 없겠죠. 하지만 적어도 자신의 손으로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사실만큼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겁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미국 서부 몬태나주에 가시면 200번 하이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주 전체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고속도로인데요. 실제로 가보면 정말 가도 끝없이 펼쳐진 초원 중간을 1136km 가로지르고 있는 미국에서 가장 긴 고속도로로 알려져 있죠. 때는 1989년 4월 20일, 시간은 저녁 8시 15분쯤이었습니다. 이 200번 고속도로에 차 2대가 나란히 일렬로 주행하면서 서쪽으로 향하고 있었죠. 앞에 차에 타고 있는 사람은 패기 블러라는 여성이었고 옆에는 그녀의 아버지가 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근처 마을에 사는 친척집에 가던 길이었어요. 잠시 그 몬태나 하이웨이를 좀 설명드리면 여기에 일부 구간은 우리나라 국도처럼 양쪽으로 차가 한 대씩만 지나가는 좁은 2차선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녀가 이 구간을 지나던 찰나였어요. 보니까 맞은편에서 차 한 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게 보였죠. 그런데 그 차의 헤드라이트가 점점 가까울수록 패기는 오묘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속도는 빠르게 내서 오고 있는데 그건 문제가 아닌데 어느덧 차가 중앙선을 넘더니 패기 쪽으로 정면 돌진하고 있는 거예요. 순간 정신을 차리고 핸들을 꺾어서 간신히 충돌을 피할 수 있었죠. 하지만 불행히도 뒤따르고 있던 차는 그대로 충돌하고 맙니다. 뒷차에 있던 사람은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던 캐롤 하인즈라는 경찰관이었어요. 자, 그렇게 두 차가 충돌을 했죠. 그리고 도로 가장자리에 멈춰섰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운전자 캐롤은 크게 다치지 않은 듯 했어요. 겨우 기다시피 해서 차에서 빠져나와서 숨을 고르고 있는데 딱 보니까 맞은편 차량, 그러니까 차를 들이받은 차에서도 누군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보니 금발머리의 젊은 여성이에요. 잘 걷는 거 보니 별 부상 없이 멀쩡해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그녀가 성큼성큼 이쪽으로 다가와요. 이후의 행동이 아주 이상했는데요. 어둠 속에서 그냥 우두커니 서서 캐롤을 멀뚱멀뚱 바라본다고 해야 될까? 아니, 그냥 약간 뚫어져라 보는 듯 약간 섬뜩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사이에 이 사고를 핸들 꺾어서 보면은 패기와 그녀의 아버지가 차에서 내려가지고 일단 캐롤한테 달려왔죠. 막 상태를 살폈고 경찰에 바로 전화를 했는데요. 그동안의 금발 여성은 이 현장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더니 아예 도로의 울타리 너머에서 이들을 그냥 조용히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사실 목격자였던 패기는 그 여성이 가해 차량의 운전자라는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왜냐면 정말 구경꾼처럼 너무 현장을 가만히 보고만 있기 때문이죠. 근데 더 이상한 건 이후에 이 금발머리 여성이 호련히 들판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이내 캄캄한 어둠 속으로 그냥 사라져버렸습니다. 사고 발생 30분이 지난 시점에 경찰이 현장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수사가 진행됐죠. 남겨져 있는 가해 차량을 조회해보니까 운전자는 펜실베니아주 출신의 37살 패트리시아 미한이라는 게 밝혀집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이 사고는 가해자가 차량을 버리고 그냥 도망간 단순 뺑소니 사고처럼 보였습니다. 경찰이 이후 수색견을 동원해서 인근 지역 수색했고 마침 현장에서 1.2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패트리샤의 것으로 보이는 운동화 발자국이 발견됐어요. 그런데 이거 외에 여기는 사실 초원입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서 새벽 3시가 되니까 1차 수색 작업은 별 소홀득 없이 그냥 종료가 되죠. 날이 밝았고 패트리샤의 사고 소식과 더불어서 이 실종 소식을 들은 가족들이 이 현장에 와서 수색 작업을 돕게 되는데요. 자, 이때부터 수많은 경찰 인력에다가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가족들까지 거의 꼬박 5일 동안 수색 작업을 몰두합니다. 아니, 산악용 바이크까지 동원되었고요. 나중에는 헬기까지 띄웠어요. 근데 소용이 없습니다. 근처 초원, 인근 산에 근처 탄광까지 뒤졌거든요. 도무지 패트리샤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녀가 살던 곳은 이 현장에서 약 482km 떨어진 보스만이라는 지역이었어요. 가족들은 아니 얘가 왜 이렇게 늦은 저녁에 집에서 멀리 떨어진 200번 하이웨이를 달리고 있었는지 전혀 이유를 알 수가 없었는데요. 심지어 사고 이후에 왜 초원으로 그냥 걸어 들어갔는지도 정말 미스터리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머지않아 경찰이 이 실종 사건에 대한 한 가지 가능성을 제기해요. 패트리샤가 사고를 내고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도망친 거죠. 그런데 마침 여기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건초 더미를 운반하는 커다란 트럭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가 그 트럭 안으로, 건초 더미 안으로 숨어들었고 얼마 후에 트럭이 그걸 모른 채 그냥 태워서 출발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건 이론일 뿐이었어요. 트럭을 수색 작업을 했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습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해서 여전히 드는 의문점은 도대체 왜 그녀가 사고 직후에 그냥 사라지는 것을 선택했냐는 거예요. 무서워서요? 패트리샤에 대해 좀 더 알아볼게요. 이 펜실베니아에서 태어난 그녀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 보육원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스만 지역의 목장에서 일을 하면서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함께 일했던 목장 주인에 의하면 아주 동물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끼치는 것을 싫어하는 좀 섬세하고 여린 감성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성격을 생각을 해봤을 때 어쩌면 그녀가 갑작스럽게 사고가 났죠. 내가 사람을 다치겠네? 라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충동적으로 도망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게 정말 단순한 뺑소니 사고였다면 패트리샤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가족이나 친구 지인한테 자기가 어디 있는지는 알려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그녀는 끝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혹시 그녀가 이 사고의 후유증으로 어디선가 죽음을 맞이한 건 아닐까요? 이후에 패트리샤 실종 사건은 공개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미 전역에서 그녀를 목격했다는 제보가 100건 이상 쏟아졌어요. 공통적으로 목격된 장소가 있었는데 거긴 바로 트럭 정류장입니다. 이게 한국으로 치자면 고속도로에 있는 휴게소 같은 곳인데요. 패트리샤가 특히나 트럭 기사들한테 히치하이킹을 부탁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패트리샤를 만난 기사님들에 따르면 정확한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았고 모른다고 그랬고 또 어떤 기사님들은 패트리샤가 울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했죠. 그렇게 1989년 5월입니다. 실종으로부터 약 한 달쯤 지난 시점이에요. 오전 8시 40분 이때 패트리샤가 몬테나주의 한 식당에서 목격됩니다. 심지어 이 식당은 패트리샤 집에서 불과 몇 킬로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에요. 아주 가까운 곳이죠. 그때 패트리샤를 목격한 사람은 식당에서 서빙을 하던 직원이에요. 바브 러프라는 사람이었는데요. 금발 여성이 아침을 먹으러 식당에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아주 초조한 목소리로 저 그냥 빨리 나오는 메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데요. 그 직원은 직장에 가야 되는데 늦어서 이렇게 서두른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다정히 말을 건넸습니다. 이때 회사 늦으셨나봐요. 저도 평소에 아침 10분 만에 빨리 먹거든요. 그런데 이 말에 패트리샤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아니요, 전 쇼핑하러 가야 돼요. 사실 이날 이 바브가 그녀를 유독 기억에 남게 되는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주문 전까지 막 음식 빨리 나오는 걸로 달라고 초조해하던 그녀가 정작 음식이 나오자 1시간 반 동안이나 이 레스토랑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에요. 천천히 음식을 먹으면서 좀 뭐라 그럴까요? 혼자 막 중얼중얼 거리기도 했고요. 한참 동안 멍하니 창밖을 내다보고 있기도 했고요. 바브의 증언에 따르면 그 금발머리 여성이 마치 뭔가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느껴졌다고 말합니다. 식당을 1시간 반 후에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이 실종 소식을 접하게 되고 바로 경찰에 제보를 해서 이게 알려지게 된 거죠. 자, 이 목격담이 알려지면서 실종을 추적해온 전문가들이 다른 가설로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바로 패트리샤가 어쩌면 지금 기억상실증을 겪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외상후 기억상실증, 이건 PTA라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이건 스트레스 장애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제 충격이
그 큰 사건을 겪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데 이런 충격으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기억을 지워버리는 거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사고를 겪고 약간 순간적으로 기억을 잘하지 못하거나 방향 감각을 잃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가벼운 증세예요. 그러다 종종 사고가 나기 한참 전의 일까지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증상이 있기도 하는데요. 이게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패트리샤도 이런 사고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그럼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요. 패트리샤의 엄마와 또 그녀가 머물던 집주인이 공통적으로 증언을 하길 실종 직전에 패트리샤가 상당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점점 말수가 없어졌고 사람들과 교류도 거부하고 막 자기가 고립된 삶을 사는 것처럼 행동을 했는데요. 그렇다 보니 이 1989년 그날 밤 어쩌면 이 사고 자체가 그녀가 처음부터 일부러 중앙선을 넘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한 것은 아니냐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패트리샤의 가족들이 딸의 방 안에서 그녀가 미처 인화하지 않은 필름 한 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안에 담겨있던 사진은 바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찍고 있는 패트리샤였죠. 별다른 표정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녀의 마지막 사진, 이건 뭘 암시하는 걸까요? 일부의 주장대로라면 패트리샤가 기억상실증을 앓고 있죠. 그리고 사고 전부터 불안했던 심리 상태였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사고가 나고 나서 그냥 내 자신을 그냥 끈을 놔버린 거예요. 아예 내 자체를 그냥 지워버린 그런 상태가 아닐까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1989년 4월 단 한 건의 교통사고로 시작이 돼서 이후 수십 년간 수색으로 이어진 패트리샤 미한 실종 미스테리. 이게 자발적인 선택이었는지 또는 충격에 의한 어떤 후유증 때문인지는 여전히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종 이후에 그녀가 적어도 100번 이상 목격이 되었고요. 그때마다 정처 없이 떠돌고 있었다는 점이 안타까움을 남깁니다. 이런 딸의 제보를 들을 때마다 그녀의 아버지는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나는 딸이 건강히 지내고 있다고 믿고 있다. 단지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기도할 뿐이다. 그녀가 미국 어딘가에 살아있다면 지금쯤 60을 넘긴 나이가 되었을 겁니다. 단지 과거의 기억을 잊은 채 어딘가에서 혹여나 행복한 오늘을 살고 있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14년 3월 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은 평소처럼 많은 이용객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덩달아 항공사 직원들 역시 이륙을 준비하면서 바쁘게 움직였죠. 특히나 말레이시아 항공 370편은 쿠알라룸푸르 공항을 출발해서 중국 베이징에 도착하는 약 6시간의 비행이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자정을 넘긴 오전 12시 41분, 이 비행기는 227명 승객 그리고 12명의 승무원을 싣고 베이징을 향해 안전하게 이륙하는 데 성공합니다. 승객 중엔 중국인이 153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이어서 말레이시아 사람, 인도네시아, 호주까지 총 14개 국가의 승객들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30분 정도가 흐른 오전 1시 7분, 자동 교신 시스템에 이 항공기의 위치가 보고됐어요. 당시 370편은 11,000m 상공에서 항로를 따라 순항 중이었죠. 그리고 그로부터 12분이 지난 오전 1시 19분에 비행기는 베트남 상공에 진입합니다. 이때 쿠알라룸푸르의 관제사가 기장에게 교신을 보내는데요. 호치민 120.9로 연결해라. 이건 호치민 관제소와 동일한 주파수로 변경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부기장의 짧게 대답이 들려왔죠. Good night, Malaysia 370. 그리고 잠시 후 이번엔 호치민 관제탑에서 예정대로 교신을 보냈지만 어쩐 일인지 370편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부터 2분이 지난 1시 21분 보조 감시 레이더가 포착을 해봤더니 MH370 이 항공기가 예정된 항로를 벗어나더니 서쪽으로 급선회하고 있었죠.
심지어 기록상으로 이 항공기가 허용 비행 고도를 웃도는 45,000피트까지 쭉 상승했다가 반대로 허용 한도 이하인 23,000피트까지 급강하하는 이상 비행을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런 현상을 말레이시아, 베트남 관제소 이 둘 다 모두 즉각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1분 후인 오전 1시 22분 370평 조종석에 있는 트랜스폰더가 꺼지는 상태로 전환돼요. 트랜스폰더란 건 이 항공기 위치가 어딘지, 방향은 어디로 하고 있는지, 스피드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정보를 관제탑에 자동으로 전송하는 기계입니다. 이게 누가 의도적으로 끈 건지 아니면 전력이 차단되면서 자동으로 꺼진 건지는 확인할 길이 없었죠. 결국 370편은 고도, 속도, 편명까지 그냥 모든 정보가 다 사라져버린 채 레이더의 작은 점만으로 표시되어 버리는데요. 그제서야 이거 이상하다 라는 걸 감지한 관제탑은 1시 30분쯤 다른 항공기의 기장을 통해서 이 비행기와 교신을 시도했어요. 그리고 가까스로 연결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대답 대신에 중얼중얼 거리는 소리와 함께 잡음만 들렸죠. 이후 항공기는 레이더상에서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아예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새벽 2시 40분 비상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도저히 이 비행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지상에서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결국 오전 6시 30분 원래대로라면 베이징 공항에 도착을 했어야 할 370편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태까지 그들을 주시하고 있던 일반 관제탑이 아닌 이 말레이시아 군 레이더 기록에 따르면 이 사고기가 항로를 떠나서 서쪽으로 갔죠. 그런데 기존에 가려고 했던 목적지와 완전히 반대 방향인 말레이 반도로 다시 접근합니다. 그러다 오전 2시 22분 이번엔 아예 이 군 레이더의 추적 범위를 벗어나는 인도네시아 서북단으로 향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레이더에서 사라졌죠. 방향을 종잡을 수 없습니다. 이미 정상 항로에서 수백 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도대체 어디를 가고 있었던 건지. 오전 7시가 돼서 무슨 일이 생긴 건 분명하다. 이 사고기를 찾기 위한 대대적인 수색을 펼치자 하고 시작이 되는데 일단 마지막으로 포착된 그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해상 인근에 선박 34대와 항공기가 동원이 되면서 혹시나 추락했을 잔해를 파악해야 하는데요. 이때 너무도 미스테리한 일이 벌어집니다. 항공기가 추락했다면 기체의 잔해는 아예 바다 깊은 곳으로 빠졌다 하더라도 주변에 기름띠라도 목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해상에서는 어떠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 서북단으로 향했다고 했으니까 그 인도네시아 군사 레이더에는 포착되지 않았을까요?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인도네시아 측에서 말하길 그 시각에 사고기뿐만 아니라 그 어떤 외국 항공기도 전혀 포착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상황은 여객기가 그냥 공중에서 사라졌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요. 정말 이 미스테리한 상황 속에서 마침내 수색의 범위는 인도양 바다 전체로 넓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도대체 이 지구상에 어디에 갔는지 모르겠으니까 미국, 중국, 호주, 영국까지 세계 각국에서 이 비행기를 찾기 위한 총력을 기울이게 되죠. 도대체 항공기는 어디로 가버린 걸까요? 그렇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한 채 무려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수색 30일 차인 4월 6일 호주와 중국에서 실종 항공기의 블랙박스 전파 신호를 감지하는 데 성공해요. 정확한 위치를 알 수는 없었지만 대략 남인도양, 그러니까 호주 퍼스에서 약 1600km 정도 떨어진 지점의 인근으로 보였는데요. 희망이 보인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8일 후인 4월 14일 블랙박스의 배터리가 방전되면서 그마저도 무용지물이 됐죠. 물론 구조당국은 마지막 신호가 감지된 이 주변에 잠수정을 띄웠고 샅샅이 수색했지만 역시나 잔해나 아무런 성과도 얻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아니 대형 여객기가 감쪽같이 상공에서 사라진 희대의 미스테리 사고.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그때부터 많은 전문가들은 가상의 시나리오를 통해 일말의 단서라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항공기의 공중 납치설이었는데요. 이게 사고 후의 승객 명단을 추적해 보니까 무려 2명이나 분실된 여권을 사용해서 탑승한 것이 알려집니다. 각각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의 여권이었죠. 이 여권을 사용한 사람의 이름은 프리아 모하메드 델라바 모하마드자입니다. 젊은 남성 2명이었는데 모두 실제로는 이란 국적 사람들이죠. 그럼 이걸 토대로 혹시 승객을 위장한 테러범은 아니었을까요? 이 말레이시아 항공기 사건에는 미국 정보기관도 투입이 되는데 그들이 수사를 해본 결과 이 두 젊은 청년은 독일로 밀입국을 하려는 사람들이었을 뿐 테러 조직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판명됩니다. 게다가 사실상 테러라고 하기엔 석연치 않은 점도 있었는데요. 공중 납치가 된 거라면 항공기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관제탑에다가 이 위험 상황을 구조 요청을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항로가 기록된 1시간 41분 동안 기내에서는 전혀 구조 요청이 없었던 거죠. 심지어 그 안에 있던 승객들이 어떤 공포와 혼란에 빠졌다면 각자의 핸드폰으로 지상에다가 연락을 취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을 텐데 그런 시도도 전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가능성은 바로 의도적인 자살 비행. 370평의 기장은 53세의 숙련된 조종사였던 자하리 아마드 샤, 부기장은 27살의 파릭 하미디였습니다. 사고가 난 후에 말레이시아 정부가 이 조종사 자하리의 집을 압수수색하게 되는데 충격적인 게 발견돼요. 기장의 컴퓨터에서 기록이 일부 삭제된 모의 비행 장치가 발견된 겁니다. 왜 이게 있지? 하고 이걸 복원해 봤더니 각각 인도, 스리랑카, 몰디브 공항에 착륙을 할 시뮬레이션을 한 흔적까지 남아있어요. 그가 평소 다니던 항공 경로와는 전혀 관련이 없던 곳입니다. 게다가 그는 평소에 아내와도 심한 불화를 겪고 있었고 그로 인해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사실도 드러나요. 이 사건이 점점 기장이 의도적인 자살 비행을 한 게 아니냐라고 퍼즐이 맞춰지는 듯 했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사건 당일 이 자하리는 예정된 비행 스케줄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스케줄이 변동되면서 이 이륙 몇 시간 전에야 이 370편을 배정받았던 거죠. 그렇다면 불과 몇 시간 만에 이런 대대적인 자살 비행을 계획하고 바로 실행에 옮기는 게 가능한지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기장의 아들 또한 아버지가 스트레스를 받은 건 맞지만 이 정도의 사건을 일으킬 만큼은 아니었다라고 강하게 부정했는데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정부가 스트레스 전문가를 동원해서 그의 금전 문제, 건강, 또 심지어 교신 때의 목소리가 스트레스가 얼마나 있었는지, 사고 당일 걸음걸이는 어땠는지까지 아주 광범위하게 조사했지만 특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 가능성입니다. 혹시 단순한 기체 결함 사고는 아닐까요? 해당 항공기는 보잉 777 모델로 상당히 보편적인 기종입니다. 이륙 직전까지 관리가 꽤 잘 되어 있었고요. 기술적인 결함도 찾아볼 수 없었죠. 실종 그 당시에만 해도 7시간 정도를 더 비행할 수 있을 만큼의 연료도 충분히 답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기체 결함이다? 이건 쉽게 설명되지 않는 듯한데요. 전대미국의 사건에 곤란함에 빠진 건 말레이시아 정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결은 해야 되잖아요. 전 세계에서 보는 눈이 많으니까. 끝내 그들은 주술사를 동원하기에 이르렀고요. 이 부분은 정말 훗날까지 꽤 논란이 됐죠. 그 주술사가 사실 말레이시아 고위 관료층과 부유층 사이에서 꽤나 유명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자 이 신비한 주술사의 힘을 빌려보지만 그가 내놓은 대답은 비행기가 아직도 날고 있다 또는 바다에 추락한 것 같다. 뭐라고요? 이런 황당한 답변을 내놓게 되는데요. 참고로 이 주술사를 쓰는데 최소 수천만 원에서 억대에 달하는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좀 한심하죠. 무엇보다 가장 크게 비난을 받은 건 말레이시아 정부의 무책임한 처신입니다. 사건 당일에 항공기가 송신장치 꺼지고 항로를 이탈했을 때 이제 당시 말레이시아 군은 일찌감치 레이더를 통해서 이 어떤 비행기가 포착된다
하라고 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황상 그게 370편으로 생각이 되죠. 그런데 군에서는 족대적인 행위를 한 것도 아닌데 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저 두고만 본 것이에요. 만약에 이때 군이 항공기한테 교신을 해서 뭔가 접촉을 했더라면 사건이 지금처럼 미궁에 빠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정부가 처음에 구체적으로 어디를 수색을 해야 된다, 이 범위를 지정을 하지 못하고 4일에 한 번씩 추적 경로를 바꿔요. 그러니까 오락가락한 태도를 보이니까 이 수사를 도와주겠다던 다른 국가들마저 단체로 항의를 하기 시작했죠. 인도 정부도 처음에는 선의로 도와주겠다 했지만 아니 정확한 수색 범위를 좀 알려줘라. 우린 그냥 이렇게 할 수는 없다 라고 선언했고요. 미국 또한 아니 범위가 너무 넓은 거 아니냐. 항공기 정찰만 우린 하겠다 라면서 반대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이 사건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여과 없이 그냥 발표해 버려가지고 실종자 가족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사고가 발생한 후 1년 4개월이 지난 2015년 7월입니다. 이번엔 아프리카 남동부 마다가스카르 섬 동쪽에 있는 레위니옹 섬에서 수상한 물체가 부착돼요. 해변을 청소하던 사람들이 우연히 발견했는데 세로 3m, 가로 1m의 파편입니다. 근데 여기가 프랑스 영토였기 때문에 일단 물체가 프랑스로 옮겨져서 조사에 들어갔고 그 결과 보잉 777의 날개 일부로 밝혀지죠. 즉 실종된 370편의 잔해로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1년 후인 2016년 모리셔스 근처에서 기체의 잔해가 또 한 번 발견되기도 하죠. 자, 이렇게 기체의 파편은 살짝 발견되었지만 현재까지도 결정적인 동체와 승객들은 모두 감쪽같이 증발된 상태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4년 3개월이 지난 2018년 7월입니다. 말레이시아는 공식적으로 이 항공기 수색 작업을 종료한다라고 발표를 내놓는데요. 그래서 이유를 들어보니 이 370편의 실종 사건 원인을 도저히 특정할 수 없다고 결론 짓습니다. 참 무책임하죠. 그러니까 정부와 항공사는 전 세계적인 비난을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후에 항공사는 실적 부진으로 상장 폐지됐고요. 탑승자 가족들은 항공사와 정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요. 심지어 가장 많은 탑승객이 타고 있던 중국은 말레이시아 모든 상품에 대해 대대적인 보이콧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승객과 승무원까지 총 239명을 태우고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말레이시아 항공 370편. 이 사건은 지금껏 사라진 항공 비행기 역사상 최대의 미스테리로 남아있습니다. 또 가장 최근에 벌어졌기도 하고요. 안타까운 건 실종객들의 가족들은 여전히 어디선가 그들이 살아있을 거라는 희망에 쌓여있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그 가능성은 무참히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은 어디로 증발해버린 걸까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07년 1월 8일 영국의 일간지 더 타임즈에 아주 이상한 광고 하나가 등장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당신의 사생활을 완벽하게 보장한다. 이걸 선택하는 순간 당신의 지위가 올라간다. 광고는 즉각적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심지어 이 소문은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실제로 이 광고의 내용을 확인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눈을 의심하면서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광고가 판매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국가. 심지어 그 가격은 7억 5천만 유로로 하나로는 약 1,200억 원 정도입니다. 정말 한 나라가 신문을 통해 매물로 나온 상황일까요? 혹시 새로운 마케팅이나 주작? 사람들은 호기심 반, 의심 반으로 광고에 실린 정보를 토대로 해당 국가를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이름은 시랜드 공국. 북위 동경 좌표를 따라가 보니 영국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바다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근처 해상을 아무리 뒤져봐도 딱히 나라로 보일 만한 섬 같은 건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작이었겠죠. 라고 생각하던 그때 영국 에식스주 하리치항에서 약 11km 떨어진 해상 한복판에서 아주 낯선 구조물이 발견됩니다.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두 개의 대형 원형 구조물이 이 플랫폼을 지탱하고 있는 형태. 상단의 이 직사각형 플랫폼은 약 166평 정도인데 축구장 10분의 1보다 조금 작은 규모라고 할 수 있죠. 여기가 바로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칭 국가로 알려진 시랜드 공국입니다. 어떻게 여기가 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걸까요? 때는 2차 세계대전, 적국의 수많은 폭격기가 영국을 향해 날아왔고 이때 영국은 인근 해상에 요새를 다수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랜드 공국이라고 지금 주장하는 이 구조물 역시 그때 당시 지어졌고 이름이 러프 요새, 해상 요새 중에 하나였죠. 이곳에서는 약 150명에서 300명의 병력들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주 업무는 인근에 접근하는 독일군을 감시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1945년 전쟁이 끝나고 이곳은 다른 요새들과 마찬가지로 무관심 속에 방치됩니다. 그렇게 다시 한참의 시간이 지난 1960년대, 당시 영국에서는 해적 라디오라는 게 성행했습니다. 해적 라디오는 정식 면허를 가지고 허가받지 않은 주파수를 이용해서 방송을 송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주로 배에 송신기를 달아서 바다 위에서 방송을 했기 때문에 해적이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일부는 정치적인 내용을 다루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대중들이 듣고 싶어하는 로큰롤 같은 음악을 하루 종일 트는 방송들이었죠. 무엇보다도 심의가 없다 보니 마음껏 상업 광고가 가능했고 또 그게 주된 돈벌이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약간 팟캐스트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그 당시 영국에서만 청취자가 하루에 1000만 명가량이었다고 전해지니 어느 정도 인기 있는 방송인 것 맞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육군 소령 출신으로 전역한 후에 해적 라디오를 운영하고 있던 바로 이 남성, 패디 로이 베이츠. 1967년 어느 날 그는 우연히 TV에서 나온 전쟁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그 2차 세계대전 때 사용했던 해상 벙커를 떠올리게 됩니다. 어라, 여기는 해적 라디오를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진행하기에 아주 적격한 곳이죠. 심지어 그 중에서도 러프 요새 같은 경우는 영국 영해 밖이라서 본국의 감섭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후 그는 곧장 러프 요새를 향했죠. 하지만 당시 영국은 그 해적 라디오에 대한 규제를 점점점 더 강화하고 있었던 터라서 결국에 여기서 라디오 송출의 계획은 물거품이 됩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더 큰 결심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러프 요새를 자신만의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이었죠. 그는 여기에 시랜드라는 이름을 붙이고는 자신을 로이 1세라고 명했습니다. 이후 가족을 비롯해서 약 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이끌어 이곳에 정착해 거주하기 시작합니다. 국가 선언은 그렇다 쳐도 상식적으로 어떻게 망망대해 이 한복판에서 사람이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내부를 좀 살펴보면 일단 기둥 위에 세워진 이 플랫폼에는 거주자들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약 1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방이 있고요. 사람들은 대부분 이곳에서 의식주를 해결했죠. 여기는 그 과거 세계대전 당시 군인들이 거주했던 공간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 듯 합니다. 게다가 보시는 이 사진은 내부 복도의 모습입니다. 꽤 깔끔하게 정돈이 되어 있죠. 다음 이 사진은 주방인 듯 보이는데요. 꽤 아늑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이 모습은 이제 한쪽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쟁여놓고 먹을 수 있는 통조림 음식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시랜드, 비록 작은 국가였지만 거주자들에게는 나름의 신분증도 발급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자신들만의 화폐까지 발행했죠. 게다가 플랫폼 한쪽에는 헬리콥터 착륙장을 만들어서 외부에서 필요한 자원을 조달했습니다. 뭔가 약간 국가다운 시스템이 점점 더 갖춰가는 것 같죠.
그렇게 국기와 인장, 우표, 여권까지 자체 제작하면서 정말 정식 국가로서의 구색이 점점 맞춰져 갑니다. 국기를 보시면 빨간색에 검은색, 흰색 줄무늬로 되어 있고 이 왕실, 그러니까 로이 1세라고 부르는 그의 왕실 문장에는 바다에서 자유라고 적혀 있어요. 물론 이런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다른 국가들, 특히 가장 가까운 영국에서조차 시랜드의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1968년 베이츠 일가가 시랜드를 세운 지 1년쯤 되던 해입니다. 인근을 정찰하고 있던 영국 해군이 우연히 요새에서 움직이는 사람을 포착하고는 가까이 접근했죠. 그 당시 경비를 보고 있던 사람은 베이츠 공작의 아들 마이클이었는데 위협을 느낀 그는 영국 해군을 향해 총을 난사했고 이 사건으로 인해 시랜드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집니다. 당연히 영국 해군은 발칵 뒤집혔고요. 베이츠 일가를 퇴거시켜야 한다라면서 복잡한 재판까지 진행되죠. 그런데 판결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시랜드가 위치한 곳이 그 당시로서는 엄밀히 영국의 영해 밖이었기 때문에 영국이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그렇게 시랜드는 독립적인 국가에 한 발 더 가까워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국가라는 건 모름지기 재정이 있어야 돌아갑니다. 시랜드는 자체적으로 재정을 마련할 수 있는 그 어떤 자원 같은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점점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던 중 이들이 생각한 산업이 뭐냐면 바로 관광업. 워낙 특이한 곳이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서 돈을 벌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던 1978년 독일의 한 사업가들이 비즈니스의 일환으로 시랜드 공국을 방문하게 되고요. 로이 1세, 즉 베이츠를 설득해서 이 시랜드 공국을 호텔과 카지노로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이때 베이츠가 제안을 거부하게 되고 이후 독일인 사업가들이 갑자기 돌변하더니 무력으로 시랜드를 점령하려고 했죠. 이들은 로이 1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아들 마이클을 포로로 잡고 무단으로 구조물을 점거합니다. 너무도 작은 국가긴 하지만 이건 엄연히 외부 침공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 시랜드에 거주하던 국민 약 20명 정도가 힘을 합했고 무기와 헬리콥터를 이용해서 마이클을 구해내는데요. 그리고는 역으로 그 외국인들을 인질로 잡아뒀죠. 이 사건은 지금까지 시랜드 역사상 유일한 독립운동으로 기록됩니다. 이후에 독일 정부는 이 시랜드에 붙잡혀 있는 자국의 인질들을 빼오기 위해서 외교관을 파견해야 했고요. 또 그 협상에 꽤 공을 들였다고 전해집니다. 시랜드가 인질 석방의 조건으로 시랜드 공국의 국가를 인정해라 라고 요구했지만 이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도 결국 전 세계에서 시랜드를 정식 국가로 인정한 나라는 한 곳도 없습니다. 일단 국가가 형성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이라고 알려진 건 정부, 국민, 영토죠. 그런데 시랜드는 UN 국제법상 인공 구조물을 영토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겁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독일로부터 간신히 국가를 지켜낸 로이 1세는요. 이후 자신의 아들인 마이클에게 통치권을 넘겨주게 되죠. 그렇게 2대 공작이 된 마이클은 아버지를 이어받아 시랜드를 대성시키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래서 수도도 제정하고 여권도 만들어내고 국가대표 축구팀까지 결성하면서 상당히 어떤 애를 쓰게 되는데 이때 예상치 못한 문제에 봉착합니다. 시랜드에서 발행된 이 여권이 국제 범죄자들의 표적이 된 겁니다. 시랜드가 워낙 알려지지 않은 나라였기 때문에 여권을 위조한다는 것 자체가 쉬웠고 불법 여권이 만들어지면서 이게 악용되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워낙 거주민이 얼마 없어서 실제로 발행된 정식 여권은 30여 개에 불과하지만 나중에 추적을 해보니 시랜드 공국 이름으로 위조된 여권이 무려 15만 장에 달했어요. 심각한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라는 문제가 생기게 되자 1997년 시랜드는 결국 자국의 여권을 말소시킬 수밖에 없었죠. 문제는 이게 끝이 다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영토부터 3해리까지의 바다만 국가의 소유로 인정됐는데요.
현재는 그 영해 범위가 국제법상 12해리까지 확대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개정이 바뀐 후 시랜드는 법적으로 영국의 영해 안에 포함되어 버렸고요. 이후 영국과의 끊임없는 다툼으로 골머리를 썩게 되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 거주민들, 그러니까 국민들도 안전함을 느끼지 못하고 지쳐가던 차 하나둘 시랜드를 떠나게 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06년 6월 23일에는 이 노후된 발전기로 인해 화재가 발생해서 일부가 사망했고요. 그들이 국토라고 부르는 이 플랫폼 대부분이 불에 타면서 정말 초유의 위기를 맞게 되죠. 다행히 몇 달 후에 재건에 성공하긴 했지만 이미 시랜드는 엄청난 재정난을 겪고 있던 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2대 공작 마이클 베이츠는 2007년 1월 1200억 원이라는 금액을 내걸고 시랜드를 매각하겠다는 아주 신박한 광고를 내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 광고로 인해 시랜드는 분명 한 번 더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여길 구매하겠다는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는 확실히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채 일본인이라는 이야기만 있습니다. 그렇게 시랜드 국가 매각을 검토하던 중 여기에 접근할 만한 교통수단이 제대로 없다라는 이유로 거래는 결국 무산됐죠. 이후 구매자는 나타나지 않았고요. 현재까지도 시랜드는 여전히 국가로서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그들의 홈페이지입니다. 가보시면 시랜드의 신분증과 귀족 자귀를 판매하는 상황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누구나 일정 금액을 내면 귀족이 될 수 있다라는 이론입니다. 그 금액을 좀 보니까 신분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하나로 5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다양했죠.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호기심으로 이 시랜드의 자귀를 구매했다는 인증글들을 꽤나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시랜드처럼 독립적인 국가를 주장하긴 하지만 국제기구나 세계의 정부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집단들은 사실 꽤 존재합니다. 이들을 통틀어서 마이크로네이션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현재 전 세계에 약 120개 정도의 집단이 존재합니다. 물론 대부분은 약간의 괴짜들이 만들어낸 좀 무모한 억지 집단이라고 치부되고 있긴 하는데 그런데 그거에 비해 이 시랜드 공국은 국기에 수도, 화폐, 우표, 심지어 대표 축구팀까지 존재하지만 여전히 지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나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들은 여전히 오늘까지 국가다라는 걸 외치며 바다 한가운데 떠 있죠. 우리는 과연 이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나라를 지키겠다는 애국자들일까요? 아니면 나만의 통치와 권력을 원하는 무대뽀들로 봐야 할까요? 물론 여러분의 판단입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작년 여름 토요미스테리에서 소개한 청와대 상공 UFO 사건 기억하시나요? 우리나라 서울 한복판에 미확인 비행물체 UFO가 목격되었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스토리가 남아있는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었는데요. 댓글을 보시면 반신반의하는 분들과 함께 그날을 정확히 기억하고 직접 목격했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UFO 출몰, 이건 뭐 미국이나 해외에서만 벌어질 것 같던 사건인데 청와대 상공이요. 하지만 이곳 외에도 우리나라 여러 지역에서 속속 목격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암암리에 한국의 UFO 핫스팟으로 불리는 곳도 존재하죠. 오늘은 그곳에서 벌어진 미스테리한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인 1992년 2월 11일 이날 대한민국 공군 중부 한 기지로 긴급한 작전 명령이 떨어져요. 그리고 이 명령을 들은 공군은 서둘러 F4 전투기를 띄웠고 덩달아 해군의 제2함대 소속인 초계함까지 서해로 출동합니다. 마치 전시 상황과 같은 긴박감에 휩싸였는데 도대체 어떤 명령이었을까요? 먼저 경기도 안양시 수리산 슬기봉 이곳에 있는 공군 소속의 방공관제 사령부는 평소처럼 상공을 정찰하면서 업무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오전 10시 5분쯤 항적 탐지 레이더 기지로부터 한 통의 연락이 도착해요. 항해상에 비행물체를 포착했습니다.
과거에 황해라고 칭하던 곳은 지금 우리에게는 서해를 지칭합니다. 보고에 따르면 의문의 비행체가 중국 해상에서 우리나라 서쪽 해상을 가로질러서 시속 630노트, 그러니까 약 1000km의 빠른 속도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혹시 중국에서 보낸 군사기? 그렇다면 엄청난 위급 상황이죠. 그래서 기지는 서둘러 이 상황을 보고했고요. 그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 비행물체의 이동 방향이 중국 산동반도 남쪽 15마일 상공에서 군산 서쪽 앞바다로 향하고 있다. 이동 속도는 약 1000km. 이후 요격 편대 비상 출동을 바란다. 라는 요청까지 떨어집니다. 이후의 공군은 무려 18대의 전투기를 신속하게 서해 상공으로 발진했고요. 앞서 말한 대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해군 고속정 3척도 그곳으로 긴급히 출동되죠. 정말 영화에서나 볼 것 같은 막 전투기와 군함들이 대기하고 있는 일촉즉발의 순간이었습니다. 이들이 연락을 받고 약 15분 후인 10시 20분쯤 모두 현장에 집합했습니다. 그런데 상공은 고요했어요. 그 어떤 비행 물체도 존재하지 않고 지나가지 않았죠. 그리고 비슷한 시각, 이 지상에서 레이더를 통해 이 괴 비행 물체의 움직임을 살피던 관제사들이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무려 시속 1000km로 엄청난 속도로 비행하던 이 물체가 불현듯 군산 서쪽 80마일 지점 해상에서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도저히 쉽게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후에 18대의 전투기가 흩어져서 상공을 수색했고, 하지만 끝내 비행물체에 대한 추적은 실패했는데요. 그렇다면 혹시 바다로 떨어진 게 아닌가 추락의 가능성을 두고 바다에서 대기하던 군함 역시 떠다니는 물체가 없는지 무려 2시간 25분간의 수색 작업을 펼쳤지만 그 어떤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1992년 2월 11일 저녁입니다. MBC 뉴스는 군 당국의 공식 입장과 함께 이 사건을 보도하게 됐죠. 서해 중부 공군 레이더 기지에서 포착된 이상 비행물체. 15분간 레이더상에 나타났고 오전 10시 20분경 사라졌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비행물체가 아닌 새떼나 구름 혹은 레이더 자체에서 전파 변조가 일어나 생긴 일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허상항적이다. 허상항적. 한마디로 실체가 없는 허구의 흔적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공식 발표가 나온 후 사건은 사실상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돼요. 아니, 새떼나 구름이 시속 1000km로 이동한다고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일이었죠. 게다가 일기예보에 따르면 그날은 구름도 찾아보기 힘든 맑은 날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사건을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갈 수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 괴 비행물체를 확인한 기지가 있는 곳이 전방이에요. 즉, 적을 바로 마주하고 있는 곳이란 거죠. 주로 이런 중요한 곳에서 근무하는 관제사들은 최소 중사나 상사 이상부터 부사관, 대위, 소령 이상의 고위 장교들로 이루어진 베테랑급들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공군에선 관제 특기 장교들의 경우에는 소령쯤 되면 자신들의 우스갯소리로 밥 먹고 레이더만 있는 그런 도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심지어 대다수가 조종사 출신이기 때문에 시력도 매우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프로들이 있는 곳에서 허상함적과 실제 함적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했다? 라는 건 쉽게 납득되기 힘들죠. 이와 관련된 전문가들 역시 군의 공식 입장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 여러 레이더에 동시에 이 비행 물체를 포착됐을 거다. 그런데 그 많은 장병 모두가 허상 항적을 실제 항적으로 오인하고 전투기와 고속정을 띄우는 일을 만든다? 이건 경험이 많은 노련한 장병들이 저지를 실수가 아니다. 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렇듯 어딘가 석연치 않은 군의 입장, 거기에 더해지는 전문가의 의견까지. 근데 이 와중에 사람들을 더 혼란스럽게 하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바로 비행물체의 궤적이었죠. 궤적이란 물체가 지나가면서 남긴 움직임을 알 수 있는 자국이나 자취를 뜻하는데요. 약 15분간 포착된 이 괴 비행물체의 궤적은 상당히 지능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치 교묘하게 전투기와 함정의 추적을 따돌리면서도 유유히 하늘을 배회하는 듯한 모습이었던 거죠. 목격한 사람들은 입을 모아서 마치 지성체가 개입한 것 같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지성체란 지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 즉 인간이나 동물 혹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제3의 외계 생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후의 사건은 정말 의문의 꼬리가 꼬리를 물면서 더 많은 파장을 불러왔지만 군 당국은 더 이상의 입장 표명을 하지 않겠다라면서 사건은 마무리됩니다. 한간에서는 이 비행물체가 북한군의 정찰기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좀만 알아보면 그럴 확률은 사실상 매우 낮습니다. 우선 그 북한과 더 가까운 곳에 있던 또 다른 레이더 기지에서는 오히려 어떤 이상 징후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시에 북한군은 그 정도의 어떤 고성능 정찰기를 보유할 상황이 아니었을 뿐더러 당시 역사상 최악의 식량난을 겪으면서 내부 사정조차 좋지 않았던 때입니다. 아니, 그런 상황 속에 굳이 정찰기를 띄웠다? 많은 사람의 동의를 얻지 못하죠. 이 외에도 괴 비행물체를 둘러싼 가설은 계속됩니다. 진입 초기의 유성이라는 설부터 우주 쓰레기가 아니냐, 인공위성 파편 아니냐. 하지만 이 모두가 실체 없는 무성한 소문에 불과했죠. 이 사건은 황해 허상 항적 사건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당시 서울신문, 중앙일보, 연합뉴스 등 많은 언론에 보도가 되었고, 이렇게 사진처럼 과거의 것이 디지털화되어서 고스란히 남아있기도 하죠. 대중들은 여전히 그날의 자세한 교신 일지와 함께 레이더 관측 내용을 공개해 주길 원했지만 결국 이 사건은 군의 기밀 문서로 처리되면서 끝내 황이될 길이 없었습니다. 1992년 대한민국은 노태우의 집권하에 군사독재의 잔재가 남아있던 시절입니다. 거기에 군 부대 내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이런 특수한 일이 누구에게 쉽사리 밝혀지기 힘들죠. 그리고 진실을 밝혀달라라는 주장조차 힘든 때입니다. 그러니 사건은 그냥 묻힐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외국에서 이 일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소위 이 사건이 한국판 피닉스 라이트다 라면서 외신들이 떠들기 시작한 겁니다. 피닉스 라이트 사건, 이건 미국판 UFO 출몰 사건인데 3년 전 토요미스를 통해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드리면 1997년 3월에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부메랑 모양의 거대한 비행물체가 목격됩니다.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니에요. 무려 3만 명의 주민들이 모두 목격했고요. 그 중에는 당시 추지사였던 파이프 사이밍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고 바로 다음날 미국 국방부가 지난밤 불빛의 정체는 미 정부의 항공 조명탄이었다라는 입장을 발표하게 되면서 더 많은 궁금증과 음모론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그 당시 미 정부가 UFO 관련 비밀 문서를 숨기고 있다라는 소문이 돌게 되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의혹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사건을 묻었고 여전히 음모론만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07년에 반전이 있었어요. 당시 주지사였던 그 파이프 사이밍턴이 퇴임을 하고 나서 충격적인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날 1997년 3월 피닉스 상공에 나타났던 부메랑 모양의 비행물체는 UFO가 맞다라는 주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실이 밝혀져요. 사건이 있던 그 시각에 피닉스에 살고 있던 4명의 남성이 돌연 실종했다라는 부분이었죠. 당국에선 그들이 곰의 습격을 받았다고 말했지만 그 어디서도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들은 어디로 사라져버린 걸까요? 5년 간격으로 발생한 피닉스 라이트 사건과 황해 허상 항적 사건은 분명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건에 군 당국이 개입되어 있고 정확한 증거가 없음에도 서둘러 이걸 무마하려 했던 정황들이죠. 그런데 한국의 이 황해 사건을 접한 미국의 UFO 연구가들은 입을 모아서 이 황해, 서해라는 장소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국내 사람들에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곳이 오래전부터 미확인 비행물체가 자주 출현하는 일명 UFO 핫스팟이란 주장입니다.
놀랍게도 그 역사는 1950년 한국전쟁 당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참전했던 파일럿과 레이더 관제사 그리고 항해사들까지 많은 미군들이 황해에서 미확인 비행 물체를 목격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사실. 그 건수가 무려 42건에 달합니다. 뿐만 아니죠.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전 연구원이자 과학자인 헤인즈 박사는 한국전쟁 당시에 철원이라는 지역에서도 괴 비행 물체를 목격한 미군들이 다수 있다. 게다가 3일 후에 그들은 원인 불명의 구토와 설사 증세를 보이며 통증을 호소했다라는 증언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아니 그렇다면 만약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우리나라 장병들도 미확인 비행 물체를 목격한 적은 없었을까요? 있습니다. 우리 공군의 전투기 2대가 미확인 비행 물체와 추격전을 벌인 사건 알고 계신가요? 때는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인 1980년 3월 31일. 당시 현역 공군 전투기 조종사이던 임병선 장군은 어두운 밤에 팬텀 전투기를 타고 훈련에 나가게 됩니다. 강릉 쪽으로 향하던 임 장군이 상공에서 다른 3명의 조종사와 함께 당시 항공 기술로는 결코 불가능한 항적을 보이면서 이동하는 이상 물체를 감지하게 되죠. 게다가 더 미스테리한 게 이 비행 물체가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임 장군이 보고를 하길 미 식별 물체가 우리 쪽으로 다가온다 라고 했고 이 보고를 받은 지상에 있는 작전 통제관은 그럼 추적해라 라는 지시까지 내리게 돼요. 그래서 임 장군이 전투기를 가지고 가까이 다가가요. 그리고 해당 비행 물체를 막아서게 되죠. 그런데 이후에 그 비행 물체가 잠깐 서 있는가 싶더니 갑자기 높은 고도로 수직 상승해 버립니다. 실제로 2대의 공군 전투기가 그 주변을 선회하면서 비행 물체를 약 200m 거리에서 관찰했습니다. 그 당시 모든 것을 눈으로 목격한 임 장군에 따르면 그 비행 물체는 일단 육안으로도 분명 심상치 않았습니다. 36m 정도 되는 길이로 원반 형태, 전반적으로 강한 섬광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는데요. 처음 보는 이 기이한 모습에 놀라는 것도 잠시였고요. 비행 물체는 조종사들의 시야에서 빠르게 수직 상승해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죠. 이 사건은 그 당시 공군의 수뇌부에까지 보고가 되었지만 결국 그것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은 능력 밖이다라는 결론이 내려졌고 그대로 묻혀집니다. 하지만 5년 전인 지난 2016년 한 탐사 프로그램의 취재를 통해서 자세한 스토리가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게 됐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우리나라 군 당국 역시 오래전부터 미확인 비행물체의 존재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고 더 나아가 그것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미국에 있는 UFO 음모론처럼요. 혹은 이미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비밀스러운 곳에서 그 정체가 밝혀졌을 수도 있죠. UFO, 누군가에게는 그저 흥미로운 이야기거리지만 어떤 이들에겐 꼭 풀고 싶은 미스테리 주제 중 하나입니다. 미스테리라는 특성상 그 사건의 정확한 내막을 제가 파악하긴 어려울 텐데요. 하지만 이러한 추리와 정보를 통해 작게나마 그 수수께끼에 다가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